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838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입니다. 김나래입니다. 나래 씨 인사하고 나서 인사해야 되는데 대표님 덕분에 저까지 헷갈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참. 자, 아무튼 마음이 급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조금 늦게 녹음을 하게 돼서요. 평소보다 편집할 시간이 짧을 것 같아서요. 이 오후에 하면 이 네. 나래 PD님이 너무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죄송하고요. 오늘 5.18입니다. 이제 어제는 좀 쉬면서 그래도 올해 5.18은 뭐가 나왔나 라는 것들을 좀 봤거든요. 왜냐하면 오늘이 5.18이어서 우리 미디어 탈곡기도 준비할 겸 5.18 관련돼서 최근에 어떤 것들이 있나 보다가 정준이의 해시태그가 지난주에 5.18 관련된 내용을 하는 걸 봤어요. 네. 근데 그걸 보니까 사실 뭐 나는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거기서 이제 뭐 광주에 가서 직접 그 사진 기자님 나경택 기자님인가요? 기자님하고도 인터뷰를 막 하고 굉장히 길게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도 사례들도 몇 가지 지적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니까 정말 여전히 지금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이제 40주년을 우리가 성대하게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이 전두환과 이순자 이들이 하는 헛소리와 이런 그리고 그들을 앞장 세우는 그런 보도들은 여전히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짜증이 났습니다. 너무 세월이 많이 갔는데 진상규명은 여전히 안 된 부분 투성이고 그리고 정말 단죄받아야지 될 그런 담당자들은 너무 당당하게 헛소리를 하고 있고 정말 그게 너무 마음 아프죠. 네, 그런 것들이 참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연이 5.18 기념재단과 함께 매해 모니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에도 5.18 기념재단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일해달라라는 약속을 받고 한 보고서들이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침 5.18이다 보니까 이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5.18이 이제 올해가 40주년이고 그리고 올해 1월 3일에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5.18 진조위는 그 5월 12일에 본격적으로 조사 개시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법이 언제 개정됐는데 이제 와서 그러니까요. 이거 5월 12일에 와서야 진상조사위원회가 개시를 했다는 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거예요. 저도 이 보고서 검토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이거 진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법 바꾼 다음에 위원 좀 추천하라 했더니 이상한 사람들 자꾸 처음엔 하지도 않았어요. 위원 추천을. 그러니까 이거를 출범시키기 싫은 거지.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추천한 걸 보니까 막 뭐 5.18은 폭동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분을 추천해놓고 지금 그런 분들로 다 된 겁니다 또.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가 이제 신문, 방송, 종편에서 민원연이 모니터하는 대상들을 이제 토대로 해서 5.18 관련해서 최근까지 무슨 보도가 있었나 문제적인 것들만 저희가 좀 찾아봤어요. 그중에 첫 번째로 한 가지 제가 얘기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봉우 팀장이 얘기하고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는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MBN 뉴스와이드 4월 27일자에 이 사람 요즘 너무 우리 방송에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MBN을 보내는 어떤 그 트로이 목마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짜 너무 막말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다 지금 심의에 들어가고 있는데 MBN은 꼭 이 심의가 아니어도 사실은 위험하죠. 지금 그러니까 MBN 그 이제 설립 과정에서 이제 지금 금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미 위험한데 그것 말고도 위험한 것을 이 장성철 그 소장이라는 분이 여러 건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것도 참 어처구니 없는데요. 장성철 공간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라는 분이 그 신군부 독재 시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표현을 슬쩍 넣거든요. 근데 자기는 비판한답시고 하는 거야 이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지도자는 공과가 있다. 전두환 정권 시절이 당군 일의 최대 호황이었다. 경제가 좋았다. 그리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양을 했다. 7년 단임했다. 이런 어떠한 공이 있다고 해서 과거 했던 잘못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의 유족들과 시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진정한 사과와 정말 그 5.18 묘지에 가서 무릎 꿇고 참회하는 우는 그런 모습을 왜 보여주지 못합니까? 저런 모습을 안 보여주면 아직도 과거에 본인이 했던 일들이 정당성 있고 잘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나 어쩌면 점잖아도 이렇게 점잖으실까.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의 문제점이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저는 이 뒤에 우리가 정말 열받는 거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간단한 것부터 얘기하는데요. 광주의 유족들이 전두환이 묘지에 가서 무릎 꿇고 참회하고 우는 모습을 보는 걸 원하는 거 아닙니다.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와서 울면요. 더 열받아요. 사과라는 것이 진정한 참회와 거기에 걸맞는 행위가 곁들여지면서 해는 사과여야지. 거기 가서 질질 짠다고 그게 사과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잘못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 있어야죠. 그러니까요. 그런 단계 없이 무작정 와서 울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5.18 나는 이 사람 말이 왜 그런 쇼도 못해? 그런 쇼라도 좀 해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인식으로 보이죠? 네, 그래서 더 화가 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군 일의 최대 호황이었다. 경제가 좋았다. 이걸 얘기하는데요. 이 말은요. 이순자 씨가 계속 말하는 우리 그 대통령께서 전두환 대통령께서 있을 때 얼마나 우리나라가 발전했냐라고 하면서 경제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 논리를 그대로 가져다. 이 사람은 아마 이순자 그 인터뷰와 뭐 이런 전두환 회고록 다 읽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말들을 착안해서 이 논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전두환 정권 시절이 운이 좋아서 정말 많은 것들이 개선될 수 있는 시기였, 그러니까 경제 상태가 조금 나아질 수 있는 호황기에 어떤 국제적인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삼저 호황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유가도 싸고 뭐 이런 거. 그렇지만은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냐? 그 경제 성장 시기에 자기가 얼마나 많은 돈을 착복했고 얼마나 많은 독재로 그 사람들 죽이고 죽인 건 일도 아니야. 독재는 독재고 경제 얘기하는 건데 경제로 비자금이 얼마나 많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밝혀지지도 않았지만 너무 많아요. 진짜 이 사람은 정말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전 재산이 뭐 얼마? 30만 원?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 경제 운운하는 이 얘기도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화가 나지만 특히 이게 진짜 화가 나는 이거 거짓말입니다. 네, 특히 이거는 진짜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객관성 위반으로 중징계 맞아야 내려야 돼 이런 거는 그런 진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역사를 왜곡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뭐냐면은 평화적 정권 교체를 했다. 7년 단임했다. 이런 어떠한 공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지금 50의 공이라는 거죠.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하는 이양을 했다. 7년 단임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다 아시겠지만은 이 전두환은 12.12 군사쿠데타로 시작을 해서 80년도에 집권을 했죠. 그런데 87년까지 계속 자기는 이 독재를 유지하려고 정말 당연히 독재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87년 1월에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여야에서 개헌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후에 국민들이 대통령 직선제로 하자라는 요구가 막 있었어요. 개헌하자. 그런데 이 전두환이 4월 13일에 4.13 호원 조치라는 걸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헌 없다. 지금 있는 이 헌법으로 그대로 간다. 그러니까 직선제로 뽑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방향으로 개헌은 이제 안 하겠다. 그래서 호헌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말하는 6월 10일 6월 항쟁의 가장 주요한 것이 호원 철폐였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호원 철폐하라라는 그런 시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참다 못한 수많은 시민들이 진짜 그 거리로 뛰쳐나와서 군부 독재 종식을 외친 거잖아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거리로 나오셔가지고. 네. 그렇게 돼서 뭐 그냥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6.29 선언이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떠밀려서 한 거지. 떠밀려서. 근데 그 6.29 선언이란 것도 사실 지금 와서 보면 사실 다 쇼지만 6.29 선언에서 나왔던 그것이 노태우라는 사람이 전두환에게 6.29 선언을 받아달라라고 해서 결국은 헌법을 바꾸기로 직선제로 가기로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5공화국이 스스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한 것이고 이양을 한 것입니까? 이건 진짜 모독적인 게 그 호헌 철폐를 하기 위해서 이한열 여사 돌아가셨죠. 박종철 여사 돌아가신 분이 진짜 수많은 분들이 희생됐어요. 그걸 어떻게 평화적인 정권 교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이거는 진짜 너무 진짜 슬퍼요. 나쁜 거를 떠나서 너무 슬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명백한 역사 왜곡이고요. 그 수많은 피 흘린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에요. 그래서 진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 사람은요, 사람을 자기가 본인이 좀 어떻게 감싸 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최악의 발언이었다라는 생각이 저는. 아니 저는 진짜 진짜 원래 저희가 민원연이 솔직히 말하면 매년 5.18 시기가 올 때마다 언론에서 혹시 이상한 거 안 하는지 왜냐면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막 북한군 개입설 종편에서 해대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하는데 사실 한 작년 재작년부터는 이제 그 정도로 심각한 건 안 나온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긴장이 좀 떨어졌어요. 그렇죠. 긴장감이. 근데 진짜 이런 발언 아직도 나오는 거 보면은 진짜 안 바뀐 겁니다. 사실 이 본질적인 문제점이 전혀 안 바뀐 거예요. 종편이. 그러니까요. 자, 두 번째는 이봉우 팀장이 해주시는데요. 이 전두환에 대해서 또 두둔하는 또 다른 버전이에요. 요거는 근데 아까 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거보다는 막 그것처럼 참담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 왜곡이 그렇지 않은데 이것도 좀 기가 막히긴 아주 하더라고요. 내심 출연자가 본인의 속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역시 MBN인데요. MBN이 5.18 관해서 사고를 많이 치셨네. MBN 아침엔 매일경제 4월 28일자고요. 왜 자꾸 4월 27일, 28일 날 MBN이 이렇게 5.18 광주 전두환을 다뤘을까 싶죠. 이때 전두환 씨 재판이 있어서 그래요. 고 조비오 신부 고인 명예. 그렇죠.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했죠. 사자 명예 손괴. 거짓말쟁이라고 그랬나요? 아무튼 거짓말쟁이보다 되게 심한 말이었는데. 아무튼 그겁니다. 헬기 사격과 관련해서. 이 윤기찬 변호사가 패널로 나와서요. 이 재판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듣고 보면은 이게 재판 설명이 아니라 이 전두환 씨한테 일종의 조언을 해주는 법적인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가 지금 변호사의 변론 방향은 상당히 모든 걸 다 부인하고 들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첫 번째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두 번째는 설령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고록 발간 시점인 2017년도에 나는 그것을 몰랐다. 그 당시 국가가 5.18 특조위가 그 당시에 나온 것은 아니었거든요. 따라서 그 당시에 내가 모르고 했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전방위적인 부정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측 변호인이. 지금 일반적인 변론 방향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좀 다릅니다. 이 사건은 이분이 벌써 5.18 내란 혐의하고 12.12 반란으로 사형과 무기징역 감형돼서 97년도에 특사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책임이 이미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마음을 갖고 재판에 임해야 되는데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니까 마치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이런 모드로 가는 것이죠. 라고 막 길게 설명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진행자인 이상훈 앵커가 그런 태도가 좀 자극을 하게 됐군요. 그랬더니 윤기찬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그렇게 변론을 끌지 않고 5.18 헬기 사격에 대한 진위 공방보다는 회고록 발간 시점에서 내가 그걸 몰랐다라고 하고 가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입니다. 진짜 무슨 올바른 방향이야. 아니 거기 전두환 씨한테 그 변호사로 가고 싶은가 봐.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변론하시면 어떡합니까?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일방에 유리하게 조언을 해주시면 이거 심의규정 위반 소지도 있거든요. 제가 이거 그냥 이렇게만 그냥 너무 황당하니까 재판 컨설팅을 해주는 건 시사대담 프로그램 종편의 고질적인 문제점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방심위에서도. 근데 하나만 여기서 짚고 넘어갑니다. 헬기 사격을 진위 공방 대상 취급하고 있어요, 이분이. 헬기 사격은요 진위 공방 대상이 아니에요. 이번에 5.18 40주년이라서 다큐멘터리 지상파에서 많이 했거든요. 좀 보세요.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요. 5.18 헬기 사격은 이미 확인이 끝난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과학적으로. 당연히 그 총자국, 총알 자국 다 있고 비행기 사진 다 있는데 그 다 조작했어요 지금? 어디서 말도 안 되는 40년 동안 그 사람들이 전두환 그 일파가 부인하고 있는 것만 문제예요. 뭘 진위 공방입니까? 진위 공방은. 지금 5.18 우리가 이게 국가폭력 또 세월호 참사 같은 사회적 약자 이런 얘기하면은 자꾸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얘기할 거냐 좀 끝내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그게 진상규명이 끝나야 그만하는 거예요. 5.18 40년 지났지만 헬기 사격 아직도 지금 전두환이 이러고 있어서 규명이 다 안 되고 있죠. 책임자 처벌 못했죠. 그 집단 성폭행 여성들 버스에 타고 있는 분들 어디 마을에 몰래 가가지고 성폭행 밝혀지지 않은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민간인 학살 어디서 죽여서 어디다 묻었는지도 몰라요 지금. 밝혀지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밝혀지지 않은 게. 그래서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5.18 헬기 사격 진위 공방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은 이거 굉장히 시청자한테 악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지적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사실 이게 최근에 유행하는 것 중에서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혐오 발언이 나왔을 때 네. 어떤 누군가가 정치인 같은 분들이 이제 혐오 발언, 혐오 표현을 말을 할 때 어떻게 보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혐오 표현을 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그 발언에 뭐 우리가 차명진 발언 같은 거 그런 발언은 그대로 복붙해서 그렇게 뭐라 그럴까 또다시 혐오 표현을 확대 재생산하지는 말아라. 네. 그러나 그 발언의 문제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는 분명하게 보도해라. 그리고 그런 논란이 있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부적절한 발언을 했는지는 네. 제대로 보도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5.18 민주화 운동을 모욕하는 발언들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4.15 총선 기간에도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이 있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4.15 총선 중에 그 발언한 사람한테 가서 항의하는 그런 목소리들. 그러니까 당신 5.18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항의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발언을 한 문제적 발언을 한 당사자가 비판을 받는 쪽에 방점을 찍히는 그렇죠. 보도가 이루어졌어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다라고 민원연 활동가들이 이제 그 추적해서 과거 지난 4월달 보도를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4월 11일에 보도라고 하는데요. 요 사연을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요. 아니 이거 너무 유명한 일이라서 아마 네네. 알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근데 보도는 처음 들어보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네. 이제 그 지난 총선 때 김진태 미래통합당 후보가 이게 대표적인 5.18 관련 망언 인사잖아요. 네. 그래서 그 대학생 진보연합의 회원들이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 또는 청년들이 이 총선 유세 현장 김진태 후보의 총선 유세 현장에 가가지고 일종의 그러니까 시위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항의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 망언 사과해라.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냐? 네. 사과해라. 유족들에게 사과해라. 이렇게 항의를 한 거예요. 네. 의사를 표출한 거죠. 네. 그랬더니 이게 선거 방해라고 고발을 해버렸어요. 아니 근데 그런 발언 한 건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망언을 했잖아요. 그 발언한 사람한테 가서 유권자가 지금 가서 어찌됐든 유권자잖아요. 유권자들이 가서 묻고 따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통은 안 하고 사과를 못하면 사과를 못한다고 적중하게 사과는 못하겠습니다 하던가 사과를 하던가 어디서 고소를 하냐고. 근데 사실 보도가 더 황당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도했는지 이제부터 얘기해 봅시다. 네. 조선일보 보도를 제가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얘기해 볼게요. 이게 4월 11일 보도인데 김형원 기자가 쓴 거래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기자명을 꼭 잘 얘기해 주자라고 우리가 자꾸 하니까 김형원 조선일보 기자 따옴표 쳐서 여당원 카톡방에 대진년 초대해 유세 방해 공유라고 썼습니다. 자, 여당 진짜. 당원이 카톡방에 대진년 아까 그 대학생을 초대해서 유세 방해를 하는 그 글을 공유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제목이에요. 미래통합당의 입장을 그대로 쓴 그런 제목이거든요. 그야말로 따옴표 제목이죠. 조선일보 기사에서도 미래통합당과 김진태 후보의 주장을 그대로 실긴 했어요.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1월 9일 민주당 춘천지역위원회 간부가 대진년 소속원 박모 씨를 단체 카톡방에 불러들였다고 주장했다. 박 씨가 카톡방에 초대된 이후 김 후보 유세 현장을 계속 찾아와서 5.18 망언을 해명하라면서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는 게 통합당 측 주장이다라는 의혹 제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그냥 미래통합당 입장을 그대로 받아쓰고 그 다른 내용은 없어요 그냥.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 기자가 다시 한번 김진태한테 물어야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이 5.18 망언을 해명하라라고 얘기해야지. 지금 대진년도 이러고 이러저러 다들 이러는데 이게 당신 생각이 뭐야?라고 묻는 게 조선일보라는 언론사로서의 입장이지. 지금 조선일보는 같이 그러면 5.18 망언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입장이 이런 입장이 다 있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상식에서는 만약에 이 사안을 기사를 쓴다면 제목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요. 따옴표도 아니고 5.18 망언 사과하라 항의한 대학생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면 이해를 하겠어요. 아니 또는 5.18 망언 그러니까 사과하라는 요구에 묵묵부답 뭐 아니면 뭐 고발 미래통합당 고발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아주 그 날것의 그 김진태 후보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입장을 그대로
이렇게 되면요 5.18 망언이라는 사실관계가요 그게 사건의 본질인데 네. 이거는 갑자기 여당의 유세방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 전환이 조선일보가 정말 이런 거 프레임 정말 잘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아니 식으로. 게다가 대진연의 입장 자체를 실어주지 않았다는 건데요.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의 반론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진태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허 후보와 민주당원 김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라는 내용은 또 보도를 했고요. 허영 허위사실이라는 후보 측 입장을 짧게 덧붙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은 갖다 붙여준 거죠. 네네. 대진연은 없지만. 네네. 조선일보는 5.18 망언을 이 일삼은 국회의원에게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이란 것은 당최 볼 수가 없는 이런 보도를 내놓은 건데요. 저는 이게 진짜 아주 전형적인, 왜냐하면 우리가 5.18 망언은요, 우리가 말하는 전형적인 혐오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명백하게 피해자, 정말 이 민주화운동 그 피해자들은요, 정말 목숨을 잃고 국가 폭력으로 인해서 완전히 참담하게 큰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지금 오히려 왜곡하고 오히려 그분들에 대한 무지막지한 막말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특히 유가족, 유공자에 대한 이런 망언들은 이거 말할 수 없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지적을 하기는커녕 나는 이게 과연 선거법에 걸린다는 것 자체가 이게 걸려요? 이거 팩트 체크도 안 해요. 왜 이런 것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안 해줘.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도 얘기 안 해줘요. 그냥 여당 미래통합당 입장만 받아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또 미디어 오늘이 그래서 대학생 진보연합 입장을 들어봤죠. 네네. 조선일보가 안 하니까 미디어 오늘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미디어 오늘이 그 취재를 해보니까 이 대학생 진보연합은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니래요. 그 항의를. 네. 12일, 그러니까 3월 12일과 4월 1일 딱 2번 했대요. 두 차례인데 두 번 한 거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따라다니며 그랬다고 계속 찾아와. 정말 진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게 둘 중에 어디가 거짓말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입장을 반론을 실어줘야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정도의 질문이 만약에 선거법에 위반된다면 그러니까 자기가 불리한 말을 한 본인이 사과하고 해명해야 될 문제지 그걸 해명하라고 요구하는 그 유권자의 목소리를 만약에 선거법으로 이게 다 선거 방해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진짜 우리 국민 투표 보이콧 해야 돼요. 이 정도 되면.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지금 하는 거냐고요. 자, 그래서 대진연의 이 선거방해 여부와 별개로 김진태 의원이 이 5.18 망언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그리고 미래통합당 자체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공식적으로 제대로 징계하지도 않았잖아요. 네. 지난번에.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실 선거 시기에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이 뻔뻔한 태도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보도는 내놓지 않고 오히려 감싸는 그들의 프레임을 완전히 그 선거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다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왜곡에 동참하는 그런 보도를 했다는 점에서 매우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는 정말 분노를 유발하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5.18 이야기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아주 간단한 건데요. 지난 금요일 날 보도가 나오고 깜짝 놀랐어요. 자, KTNG라는 회사에서 경향신문의 어떤 보도 때문에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경향신문의 편집국장 그리고 경향신문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대요. 여기까지는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네, 그리고 이것도 진위 여부에 따라서 KTNG가 정말 잘못한 것이 있어서 경향신문이 오보가 아니고 합리적인 그 근거,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보도를 한 것이라면 당연히 저는 소송을 통해서 진위가 밝혀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이게 왜 정정 보도를 요구하면서 중재위를 제대로 차분차분하게 밟다가 여기까지 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이거와 상관없이 저는 소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경향신문 기자 대인을 상대로 해서 월급을 가압류했어요. 월급의 반인가를 가압류했어요. 야, 진짜 악랄하다 진짜. 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언론개혁에 대해서 비판적인 우리가 언론개혁 해야 된다. 언론사들이 지멋대로 기사 쓰는 거 아주 미쳐버리겠다. 이런 생각 다 하시죠. 그래서 계속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시민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는 거 저도 계속 들으면서 조마조마하면서도 그래 저 마음은 알겠다라는 것도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조심스럽게 하려고 했던 근본적인 원인도요.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란 제도가 생기면요. 조중동보다는 한겨레 경향 또는 작은 매체에 거의 그 회사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의 아무 보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계속 걸어가지고. 특히 기업과 권력자들이 비판적 보도를 하는 매체에 대해서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계속 때리는 거죠. 그러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라 그럴까 불안해서 기사를 거의 쓸 수 없거든요. 물론 이렇게 그게 여러분이 막 조중동이 좀 불안했으면 좋겠어. 조중동 기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당연히 기자 불안해야지 하지만은 또 반대로 합리적인 수준의 보도를 해도 일단 걸어버리는 거예요. 일단 재판을 걸어요. 그게 가장 큰 거액의 손배소를 걸어버리면 부담이 되니까 그리고 이게 오래 걸리잖아요. 재판이라는 게. 그러니까 부담이 되니까 이후 보도를 안 하거나 아니면 보도를 내려버리거나 그리고 애초에 보도를 아예 이제 제대로 안 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소송을 이기든 지든 그 소송 비용도 다 계속 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기자 강진구 기자예요.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는 KTNG 관련된 보도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월급의 절반인가요? 그거를 아무튼 가압류했어요. 급여의 절반. 네, 급여에. 아니 이런 건 처음 봤어요. 네, 이러면은 기자 일단 살 수 없습니다. 아니 월급을 저는 일단 이 강진구 기자랑 한번 통화를 했는데요. 자신의 기사에 대해서 팩트에 대해서 자신 있다. 그러니 소송은 얼마든지 지금 말하는 경향신문이나 편집국장에 대한 소송은 이해가 간다. 그리고 하면 그냥 본안에 가서 싸우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자 개인에게 가압류를 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기자에 대한 위협으로밖에 볼 수 없어서 이게 재판이 오래 걸리는데 거의 한 5년 동안 계속 이 사람이 그 돈을 월급을 차압을 당해야지. 살지 말란 얘기지. 기자직 그만하란 얘기죠. 협박이지 사실상. KTNG의 입장을 좀 볼게요. 언론 피해 구제의 대상이 된다는 법률 검토 의견을 받아서 했다.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로 민사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보전 조치로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 사료된다. 아니 그거는 경향신문 회사만 소송했을 때 이게 그나마 성립이 되는 얘기고요. 기자 개인 월급을 가압류하는 게 이게 가장 큰 일입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이 세 개 언론 단체가 낸 논평이에요. 그 기자협회도 별도로 지금 3사 말고 3단체 말고 기자협회도 단독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기업과 언론 재갈 물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강진구 기자에 대한 소송과 급여 가압류 취소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KTNG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으로 냈네요. 그런데요. 어찌됐던 이 3단체가 한 논평에 보면은 KTNG는 언론중재의 제소와 소송 청구를 동시에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절차상 맞지 않는 거죠. 보통은 언론중재를 먼저 하고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을 하죠. 그러니까요. 성의 있게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채무 변제 능력에서 우위에 있는 신문사가 아닌 기자의 임금의 가압류를 건 것에 대해서는 상식 밖의 소송이다.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아니 누가 내 월급에 가압류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끔찍한 거거든요. 네.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보복성 소송이고요. 자, 이게 이런 식이 만약에 KTNG에서 한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노동자 최근에 우리 굉장히 여러 번 얘기했고 지금 토론회를 준비 중인데 유성기업에서 계속 자기네 관련된 옳은 보도를 하는데도 이거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불리해. 나는 이 보도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계속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언론중재에 계속 거는 거예요. 언론중재도 넣고 막 소송도 하겠다고 소송도 하고 걸고 막 겁박하는 보도들이 계속 되든 있었거든요. 안 되든 무조건 걸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따 걸어놓잖아요. 그러면은 기자들이 정말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꾸 똑같은 얘기하게 되는데 저는 이게 기자들도 내로남불하면 안 되지만 우리도 똑같은 기준으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일단 정상적으로 기자가 아닌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시고 거기서 진위에 따라서 가야지 이렇게 기자 개인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정말 이상하다. 아니, 매우 이례적이고 KTNG만큼 큰 회사가 이런 알려진 회사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이제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 기사가 뭐 그렇게 지금 KTNG에 대해서 어마무시한 그러니까 고발을 했다고 볼 수도 없어요. 아직 기사가 시작한 수준이더라고요. 네. KTNG 보도가. 그래서 좀 당황스러운데 그래서 저는 더더욱이 이게 입막음을 위한 보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좀 지켜보고요. KTNG에서 현명한 그 조치를 취하기를 바랍니다. 아우, 현명하다고 얘기하기에 이미 멀리 온 것 같은데.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지난 방송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난 방송 댓글 또 많이 달아주셨는데 지난 방송까지 저희가 정의영과 윤미향 의원. 정의기억연대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 관련 논란들 보도 중에 이제 문제적인 프레임 이렇게 해드렸더니 조금 우리 이제 댓글에서도 약간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죠. 네. 예. 아무튼 저희의 어떤 해석, 저희의 분석은 지난 방송에서 다 말씀드렸는데 김야옥님께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어떤 진영 편드는 듯한 입장을 내긴 곤란했을 겁니다. 변화는 느립니다. 공직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렇고 변화를 두려워하죠. 그래도 정의연에 대한 발표는 빨라서 놀랐습니다. 시대의 요구가 있으면 바뀌긴 바뀌니 더 큰 목소리를 내야겠습니다. 예. 국세청 입장에서는 뭐 이제 부실한 게 발견됐으니 고치라고 한 거죠. 네, 뭐 국세청이 무슨 잘못을 했겠습니까? 제가 좀 그때 지난 방송에서 좀 국세청이 서운한 건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몇 년 동안 이미 공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도가 나와서야 이렇게 고치라고 하면 어떡하냐 시민단체한테. 그동안 좀 부실한 거 꼼꼼하게 좀 봐주지 그랬냐 뭐 이런 차원이었죠. 봉태규님 하나가 되어 일본이랑 싸워야 하는데 이간질이나 하고 있으니 이번 계기로 더 강해져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셨습니다. 예. 안다미로님. 조중동이 진짜 할머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할머니 지원 문제 등 그에 대한 논평, 비평, 문제제기로 물량 공세를 해야 한다. 외국 과장에서 기사를 쓰면 금세 반박 팩트체크 기사가 나오는 지금 조중동이 말도 안 되는 기사를 계속 쏟아내는 건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다. 다른 많은 일반 사람들이 조중동 의혹에 뭔가 문제가 있나 봐라고 생각하게 해서 윤미향 당선인이 떨어뜨려진다면 가장 좋아하는 이득 보는 세력은 누구일까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그 긴 세월 자신의 말을 들어줬던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으셨고 걱정도 있으셨을 것 같다. 바꿔 말하면 할머니의 옆에서 같이 있어줬던 사람은 그 사람뿐이라는 거겠지. 윤 당선자를 욕하고 의혹 보도에 혹하는 사람들, 당신들은 그 옆에 함께 서 있어줬나? 의혹이 될 만한 조그마한 행동이라도 해봤나?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예, 이 참 좋은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어요. 백혜경님, 늘 수고하시는 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보내드립니다. 미국에서 네. 보고 계신가 봐요. 미국의 한 독자가.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수리님께서 김원경 대표님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너무 바쁜 것 같아요. 건강 지키세요라고 하주셨어요. 네, 요즘 좀 나아졌습니다. 덜 바쁩니다. 사분사분하다님께서 양승태쯤 되어야 납득을 하는 수준인가? 하긴 뻔뻔하게 기어들어온 애한테 상식을 바라는 건 아마 무리였을지도. 민원연 한 주 동안 욕보셨습니다. 이정일 PD 독침 만들고 있다는 후문이라고 하셨네요. 왜? 네, 우리한테 복수하려고? 우리한테 왜 복수를 하지? 그리고 최성재님. 네. 요즘 미스터 트롯으로 TV조선이 뜨더니 자사 시사 프로그램이나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던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TV조선 애청자시네. 저희가 잘 알죠. 네. 엄청 나와요, 진짜. 생각합니다. 예, 저희 이거는 보도에 사유하고요. 더더욱이 우리 이거 한번 지적을 하긴 했는데 미스터 트롯이 도대체가 무슨 자기네 예능 프로일 뿐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거 사실 지상파에서도 좀 했다는 게 문제인데 자기네 어떤 프로가 뜨거나 막 이러면 자기네가 투자한 영화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그 보도에서 홍보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 미스터 트롯에 대한 홍보는 이게 뉴스에서도 하고 시사에서도 하고 예능에서도 하고 아주 다양합니다.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능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야. 당연히 상관없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는 해야죠, 그렇게. 예.
그런데 TV조선이 뉴스하고 시사대담 프로그램하고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다 써먹어요. 이 미스터트롯 출연진들을. 미스터트롯 아이템이랑. 그러니까 말입니다.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그리고 정강삼위원에 대해서 자진 사퇴하라라고도 하고 당장 잘라야 한다라고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더 힘이 있어서 내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한번 지켜보시고. 자 그리고 노란색 메모지님이 팟빵에 대박이야 진짜 이거. 올라보셨는데 진짜 이거 좀 읽어주세요. 뭐야? 국민일보가 5월 14일자에 지면에다가 이런 광고를 실었나 봐요. 네. 아홉길 사랑교회, 아홉길 사랑교회에 광고를 국민일보가 실었는데 자기네 칭찬해주는 광고예요. 읽어드릴게요. 엄청 싸게 실어줬을 것 같다. 국민일보만 옳았습니다. 이태원 쇼크에 대하여 게이클럽이라고 보도한 언론은 국민일보뿐입니다. 게이클럽을 게이클럽이라고 보도한 것이 비난받을 일입니까? 교회명은 만천하에 공개하면서 왜 게이클럽은 밝히지 못합니까? 됐어. 안 읽어주셔도 됩니다. 교회는 동성애자의 인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로 인한 전염병의 확산은 감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광고야 이게. 이 혐오. 이게 그냥 혐오죠. 이거는 광고가 아니라. 네. 예. 동성애로 전염병이 확산된 게 아니에요. 이 양반아. 담임 목사 여기 사진도 있으시네.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